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는 서현민 교수입니다. 이렇게 구리시청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 협업을 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준비를 하였고요. 그 중에서 저는 피부과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관심 있고 많이 보는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아토피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의 부적절한 혹은 이상한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전에는 이러한 유전적인 원인으로 흡입 알레르겐으로 인한 알레르기나 혹은 음식으로 인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을 아토피라고 하였는데, 그런 아토피 환자에서 피부 염증이 생길 때를 주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현재 정의는 만성이면서 매우 가려운 염증성 피부 질환을 뜻하게 되고요. 대부분 유년기, 그 중에서도 특히 24개월 이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요새는 성인 환자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혈액이라고 하면은 빨간색 혈액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중에서는 혈구라는 물질과 노란색 단백질이 풍부한 혈청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혈청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 E라는 물질이 저는 흔히 알레르기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알레르기 수치가 상승해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 이런 알레르기 물질의 상승은 두드러기라든지 땅콩 알레르기 혹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의 일형 과민 반응 질환과 연관성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보시게 되면은 만 0세, 1세, 2세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21.1%, 26.5%, 16.4%, 만 24개월 이전에 굉장히 많은 아토피 환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성인에서는 약 1에서 1% 정도의 환자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도별 추이를 보았을 때도 만 24개월 이전의 환자들이 전체 인구의 19.8% 정도에 달하게 되는데요. 그런 환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24.8% 정도까지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무엇이냐, 병의 원인과 발생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생 기전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 면역학적 이상 반응, 피부 장벽 이상, 환경 요인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단일 원인이 아토피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4가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 요인을 보시게 되면은, 유전적 요인에서 가장 재밌는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 연구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아주 동일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전 질환을 연구할 때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하고요. 일란성 쌍생아 연구를 보았을 때 한 쌍생아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80% 확률로 다른 형제에게서 아토피 피부염이 동반되었고,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가 동반이 되어서 유전적인 요인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필라그린 유전자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런 단일 유전자 외에도 최근에는 더 다른 유전자의 발견들도 있고 복합적인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라그린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정상인의 피부에 비교해 보았을 때 땅콩 알레르기가 있을 확률이 무려 5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확률은 약 3배, 그리고 천식 환자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약 50%, 1.5배이지만 아토피 피부염과 연관된 천식이 있을 확률은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적 요인 외에도 면역학적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아니면 면역력이 약해서 아토피가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은 우리가 면역이라는 것은 혈압처럼 높고 낮음의 개념을 뜻하지는 않고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인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감염에 취약한 아토피 환자들은 면역학적 요인이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토피 피부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들이 많이 침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로는 면역이 일정 부분은 증가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한 면역은 일부 약한 게 사실이고, 우리 몸에 해로운 면역은 일부 증가해 있는 그런 복합적인 면역학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입니다.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담을 생각하면 편하신데요. 벽돌과 벽돌 사이를 메꾸는 회반죽, 시멘트라고 말하는 구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고, 벽돌에 해당하는 것은 죽어있는 각질 세포입니다. 죽어있는 각질 세포는 이제 벽돌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회반죽의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그 물질들이 이중 접합 지질이라 그래서 그 기름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을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세라마이드라는 물질들이 약 50%를 차지하고, 콜레스테롤이나 유리지방산 등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아토피병 환자에서는 이런 물질들의 생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 기능의 정상 기능인 자극이나 알레르기, 미생물 침투를 방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피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를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는 24개월 이전과 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임상 증상에서도 그 기점을 기준으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제 영아기부터 소아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러서 아토피 질환들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L사의 L땡 월드나 S사의 땡땡 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퍼레이드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알레르기 질환들도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아토피 피부염과 연관되지 않았던 음식물 알레르기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천식이라는 질환이 따라오게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알레르기 비염이 좀 더 흔한 질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경과를 봤을 때는 24개월 이전의 피부에서는 보통 전신적으로 침범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팔꿈치, 그리고 무릎 부분 등의 우리가 편 부위라고 뜻하는 부위에 많이 침범을 하게 되고요. 이전에는 태열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뺨 부위에 침독이 오른 것처럼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태열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발진들이 아주 흔하게 동반이 됩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전신을 침범해도 이제 기저귀 발진 부위는 다음과 같이 침범을 잘 안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미뤄보았을 때 우리가 꼭 이제 아토피 질환은 이런 염증뿐만 아니라 어떠한 물리적인 인자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기저귀 부위는 습하고 어느 정도 보습이 잘 된 환경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미뤄보았을 때 우리가 나중에 나올 보습제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24개월이 지나게 되면 청소년기까지 이제 피부는 계속 변하게 되고 성장을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징 중 하나는 팔의 오금 부위, 그리고 팔의 부위에는 접히는 부위를 침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찰이 많고 땀이 많고 건조하기까지 한 팔의 오금 부위와 그리고 다리 뒤 오금 부위를 많이 침범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겨드랑이 부위나 스타고니 등에 자꾸 쓸리기는 하고 땀도 많은데, 그 부위는 이제 촉촉하게 습윤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겨드랑이 등은 잘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목 주위 침범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렸을 때 막 뛰어놀다가 넘어지고 나면은 멍이 들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죠. 그런 까진 피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착색이 되고, 착색이 된 데가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 없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게 되는데, 반복되는 목 주위의 습진이 나중에는 색소 침착을 계속 남기게 되어서 약간 지저분한 것처럼 목 주위의 색소 침착으로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 주위에 급성 습진으로 내원했던 환자분의 사진이고,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굉장히 건조하고, 그리고 좀만 심해지면 이제 진물이 날 것처럼 이렇게 심한 아토피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에 침범했을 때는 입술의 피부염으로 입술이 건조하고 자꾸 갈라져요 하는 양상으로 보이게 되고요. 귀에 침범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귀 안쪽을 침범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귀 아래쪽에 귓볼이 약간 찢어질 것처럼 침범되기도 하고, 목 뒤에 피부가 같이 침범되기도 하는 등의 국소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성인기의 특징은
피부가 가죽처럼 많이 두꺼워지는 특징이 있고, 이제 심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목이 아닌 다른 부위까지도 색소 침착이 반복돼서 다음과 같이 이제 몸통인 경우에도 색소 침착이 이렇게 불균질하게 나타나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제 한포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에 아토피 피부염의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도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도 있고요. 다음과 같이 발목에 습진이 생기게 될 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태선화라는 형태가 아주 잘 보이는 사진인데요. 가죽을 아예 덧대 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피부가 두꺼워진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 진단 방법과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진단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진단 기준 중 한국에서는 대한 아토피 피부염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따라가게 되고요. 가려움증과 아토피 피부염이나 혹은 다른 아토피 피부염의 아토피 질환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지,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특징적인 피부염의 분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반될 수 있는 다른 임상 징후들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혈액 검사에서 높은 혈청 이뮤노글로불린 E 수치라든지 즉시형 피부 반응 양성이라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 양성 반응들도 이제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수치라고 말하는 수치가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게 동반되어 있고요. 습진이 심한 경우, 피부염, 습진이 심한 경우에는 호산구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 많이 침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균 독소나 곰팡이 등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는 요새는 조금 적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많이 했다가 요새는 환자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고 오시고 어떤 경우엔 주사를 맞고 오시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부 반응 검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것보다 혈액 검사가 조금 더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피부 반응 검사보다는 혈액 검사로 이런 알레르기 검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피부 반응 검사는 이렇게 시약들을 떨어뜨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긁는 정도의 상처를 내서 두드러기 반응이 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60가지 많은 경우에 좀 더 많은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되고,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특징적으로 진먼 진드기 알레르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환자분과 같이 이제 진먼 진드기는 여기에는 이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최종 판정 결과인데요. 그 수치가 검사실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1에서부터 6까지 정도를 제시해서 3 이상이면 양성으로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환자분은 고양이 털에 일단 알레르기가 있으시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곰팡이들의 알레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한 환경이나 이제 지하실 이런 환경에서 조금 더 가려움증이나 재채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고, 반려동물이 있을 때 이제 고양이를 키우신다면은 증상 악화, 고양이 털의 그런 정도를, 밀접 접촉 정도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첩포 검사라는 것은 아토피 피부염에서만 시행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접촉 피부염에서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의심이 되는 물질들을 붙여놓고 이틀 혹은 이제 4일까지 봐서 어떤 게 이제 혹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지를 확인을 해서 아토피 피부염 단독으로 있는지 혹은 어떠한 물질에 접촉 피부염을 동반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를 마치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약물 치료로만 하는 질환은 아니고 비약물 치료, 즉 생활습관 교정도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첫 번째로는 온도와 습도인데요. 습도는 기본적으로 45에서 55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이것보다도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서 가습기를 아무리 틀어놓아도 습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와 상관없이 계속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적정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거나 높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는 어떻게 보면 아토피 피부염 질환의 치료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보습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시멘트에 해당하는 피부 장벽에
세포 간 지질 이중증이 수분을 흡수하고 그것을 갖고 있고 분배하는 능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습진 자체도 호전이 되고 습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2번씩을 어떤 계절이든 바르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겨울철 등 건조증이 심할 때는 한 5번까지 수시로 도포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매번 씻고 바르게 되면 피부가 자꾸 트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씻지 않고 보습제를 덧바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양으로는 성인의 경우 주당 250mg 이상을 도포하세요 하는데 저도 이제 실제로 발라보니까 주당 250까지는 바르기는 쉽지 않고 한 2주에 걸쳐서 250 정도를 사용을 하면은 아주 충분히 발라지는 것 같습니다. 목욕 관리는 일반적으로 비누칠은 이제 알칼리성이 심하기 때문에 피부를 자꾸 이제 알칼리성으로 바꾸고 이제 피부 장벽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적인 비누는 사용하지 마세요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은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을 찾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천연 물질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천연 물질이 일반적으로 항상 좋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잘 부패를 하기 때문에 방부제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접촉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물질이 항상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피검사 결과에서 어떤 분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려동물이 요새 굉장히 중요한데 반려동물을 파양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데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강아지는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직접 악화의 증거가 없다면은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것 흙도 묻혀오고 유익한 균도 묻혀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계속 키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토피는 깨끗할 때 주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고양이 알레르기 아주 명확하고 고양이 접촉할 때마다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면은 조금 접촉할 것을 조금 피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사람을 이렇게 아주 부비고 지내지는 않기 때문에 같이 키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모유수유에는 염증을 조절하는 TGF-베타라는 물질들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역 기능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물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24개월까지 계속 우리가 추적 관찰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모유를 사실 그때까지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아토피 피부염의 위험도가 큰 엄마가 아토피 피부염에 있다든지 이런 아기들은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유 수유 자체는 이제 아기와 엄마의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밀가루를 피해야 되나요? 돼지고기를 피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밀가루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알레르기는 개인 특이적이기 때문에 검사를 했을 때 혹은 먹었을 때 확실히 나빠지는 음식들이나 음신되는 물질들은 조금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은 무조건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유나 계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나이가 감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레르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악화의 증거가 없다면은 일반적으로 음식은 오히려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약물 치료는 어떤 게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국소스테로이드제라는 연고를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약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아서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약물이 되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국소스테로이드제는 강도에 따라서 가장 강한 약 그리고 가장 약한 약 7단계 정도로 나눠 놓고 사실상 일반인들이 이런 거를 알아보고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두는 편이 좋겠고, 가장 강한 연고와 가장 약한 약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7배가 아니라 한 100배 정도까지도 차이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약은 그러면은 어디에 발라야 할까요? 하면은 피부 두께를 먼저 고려합니다. 손바닥은 습진이 약하더라도 가장 강한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사타구니 부위나 피부가 연약한 부위 혹은 이제 아주 어린 아기의 경우에는 습진이 심하더라도 아주 약한 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진의 정도에 따라서보다는 피부 두께와 나이 그리고 적정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적정 용량은 보통은 연고들은 사출구가 5mm로 이제 입구가 되어 있고요. 그 5mm를 기준으로 검지손가락을 짜게 되면은 약 0.5g이 되게 됩니다. 손바닥 한 면적을 바를 수 있는 용량이 되고요. 얼굴에는 2단위 정도를 바르시면 되고, 다리 기준으로는 한 6단위 정도를 바르시면 되는데,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 아기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적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계속 도파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강한 스테로이드를 예를 들어서 약한 부위에 오랫동안 바르게 되면은 피부 위축, 흉터처럼 변하는 피부가 되게 되고요.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밑에 사진 것처럼 실핏줄이 늘어나거나 자색반이라고 먹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에 이제 보라색 컬러로 이제 변하게 되는 피부를 보여주기도 하고, 튼살처럼 변하는 피부나 얼굴에 계속 바르게 됐는데 여드름이 생겼어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모든 경우에 속하지는 않지만 털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눈 주위에 계속 바르게 됐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도포하게 됐다가 녹내장이나 백내장 등의 안과적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소스테로이드제를 이제 올바로 사용했을 때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약 2주 정도 사용을 했을 때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태선화가 심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호전이 굉장히 좋았던 환자분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들은 이제 피부 증상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 주변 피부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각질이 많고 거칠거칠한데, 이분은 이제 보습제 사용과 이제 샤워 습관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하셔서 도포제만의 효과라기보다는 피부 관리의 효과로 굉장히 빨리 그리고 많이 좋아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있는 약제인데요. 국소 면역 조절제라 그래서 흔히 이제 타크로리무스 수화물이나 피메크로리무스로 이제 알려져 있는 약품이 되겠고, 이런 약제들은 널리 사용 중이지만 처음에 바를 때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은 것만큼 약간은 화끈거리거나 자극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소스테로이드제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피부를 진정시킨 다음에 국소칼시누린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국소칼시누린 억제제는 현재까지는 장기간 부작용이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좋아진 다음에도 예방적 목적으로 주말에만 바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소도포를 했는데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하는 경우에는 광선 치료라고 해서 전신 자외선 기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바르는 약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피부의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가 있고, 부가적인 효과로 장기간 치료하게 되면 피부가 조금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한 환자분들은 언제나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신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전신치료는 전신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스테로이드가 아닌 다른 면역 조절제들을 먹거나 혹은 이제 주사를 맞거나 하는 치료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전신 스테로이드는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보다 조금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 매일같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면역 기능을 조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반동 효과라고 해서 용수철처럼 질환의 활성도가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이익이 그 부작용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이 주사나 이제 먹는 약 스테로이드를 써서 좋아지겠다 이런 경우에만 드리고, 혹은 다른 면역 억제제를 시작할 때 빠른 효과를 위해서 병합요법으로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는 전신 약제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위염, 그 뼈가 약해지거나 부신 호르몬 기능의 저하, 그리고 어린아이의 경우 특히 성장 저하, 이런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과 항히스타민제는 심할 때 쓰는 약들은 아니고요. 알레르기 그런 증상들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가려움증을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병 환자에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간 졸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중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테로이드가 아닌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 그래서 이전에 신장 이식 환자분들이 평생 복용하는 약제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염증 질환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토피 비염에서도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토트렉세이트나 아자티오프린,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등의 약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을 간혹 가다가 하면서 쓰는 약제이긴 하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근데 이런 약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합병증,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질환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포진상습진이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마나 이제 얼굴, 목 주변에 물집이 다발성으로 갑자기 며칠 내에 발생했어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꼭 피부과에 내원해서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 환자들 위해서 개발된 최신 약제인데 이런 생물학적 제제라고 합니다. 현재로는. 생물학적 제제는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크게 걱정되지 않는 약제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 달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심한 환자분들과 그리고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의 수많은 노력 끝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심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산정특례라고 해서 희귀 질환이나 이제 암 환자분들이 받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아주 심한 분들은 이런 혜택을 통해서 이런 비용의 약 10%만 부담을 하고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의 이제 삶의 질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진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심한 환자분들의 몇 개의 사진 정도만 가지고 왔고요. 등이나 그리고 팔 그리고 다리나 등 같은 경우에 앞가슴 같은 경우에 심했던 질환들이 주사랑 그리고 보습제 정도의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피부과에 가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앓는 질환인데 그 평생 피부과에 다녀야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이 심할 때는 물론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닐 때에도 피부 감염 주로 농가진이나 앞서 보여드렸던 물집이 많이 돋아나는 포진상습진 혹은 이제 곰팡이 감염증이 심해서 많이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오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구리시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 해피GTV를 통해서 시민 건강을 위한 건강 특강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주제는 두경부암의 예방과 치료였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특강을 듣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꼼꼼하게 해줘서 정말 좋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시민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비인후과 지용배 교수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먼저 그 영상 보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세요. 네,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구리시청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들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임윤슬님이 보내주신 질문이 네. 있어요, 교수님. 두경부암은 전조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이 암 검진을 하는 그 빈도수는 얼마나 잡으면 될지 그리고 또 검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전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 주다는 말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암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진단을 하고서 이만저만해서 이건 암으로 진단되셨습니다 라고 하면
첫 반응으로 저 그동안 안 아팠는데요. 이런 반응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암 자체가 아프진 않습니다. 그게 자라서 다른 합병증을 일으켰을 때 아파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지. 그렇지만 우리가 입안, 목안 사실 자기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비교적 잘 발견할 수 있는 암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수의 네. 암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구강암 바로 알기 캠페인이라는 걸 진행하는데요. 네. 거기 슬로건이 우리말로 하면 아 하세요. 하세요? 네. 네, 그게 어떤 뜻이에요? 네. 아 해서 네 목구멍을 보여만 줘라. 그럼 우리가 찾아내겠다. 네. 그런- 쉽게 받을 네네. 수 있다, 편하게. 네네네. 네. 그래서 입안, 목구멍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검진하시는 거는 네.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암 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이 검사를 해야 할 때 좀 고려해야 할 기준이나 뭐 요소들이 있을까요? 가령 이제 시민분들은 작은 병원에 가서도 검사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증상이 없다고 그런다면 네. 사실은 이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라면 충분히 검진할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요. 네. 멀리 어디 찾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집 앞에 편하게 갈 수 있을 때 또는 우리 1년에 한 번 감기는 걸리잖아요. 네. 그럴 때 겸사겸사해서 가서 나 이런 것도 염려되는데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세요 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두 번째 네. 질문 살펴볼게요. 이원영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두경부암도 자궁경부암과 같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발병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접종하면 두경부암 예방도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사실은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네. 뜨거운 주제인데요.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네. 인한 암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경부암 모든 것들이 다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구인두암, 특히 이제 편도암이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이게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거든요. 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남자도 다 맞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화두가 네. 지금 토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괜찮은데 사회 전체적으로 그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네. 하지만 네. 분명히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윤영수님이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겨드랑이에 멍울이나 덩어리 같은 게 이제 잡힐 수도 있다고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게 유방암 쪽 문제인지 아니면은 갑상선 쪽 문제인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답변 부탁드려요. 갑상선 암뿐만이 아니고 어떤 모든 암도 네. 전이라는 걸 하죠. 멀리 어디든 다른 데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잘 가는 곳과 잘 안 가지 않는 곳이 있게 마련인데 네. 갑상선암 같은 경우 겨드랑이로 잘 가지는 않습니다. 전이가. 네네. 네. 저도 뭐 10몇 년 있으면서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었는데요. 겨드랑이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유방을 먼저 의심하시는 게 맞죠. 네, 그렇군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보통 목에 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갑상선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부분에 증세가 나타나는지 뭐 지금 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리고 갑상선암이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이걸 수술을 해야 하는지도 네, 덧붙여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 초기에는 뭐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지만 네. 조금 커지고 난 다음에는 목에 혹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네.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기서 더 진행을 한다면 목소리가 쉰다든지
삼킬 때 이물감 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료는 다른 치료 방법은 없고요. 예. 모든 갑상선암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갑상선암에서 대부분의 종류의 갑상선암에서 치료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단 다른 방법의 치료가 아니고 네. 차라리 지켜볼 수는 있어요. 아주 초기의 암 같은 경우, 작은 경우는 때로는 이게 잘 자라지 않고 조용히 있어주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차라리 치료를 않고 자라나 안 자라나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는 있지만 약물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건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김영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두경부암을 위해서 흡연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교수님이 특강 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좀 재밌는 질문인데 흡연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금연이 쉽지 않다. 혹시 교수님께서 흡연하는 환자에게 금연 유도하시는 방법이 있느냐고 노하우를 물어보셨네요. 네. 어렵죠.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재밌는 연구 결과를 봤는데 흡연하는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한쪽은 의지만으로 끊게 하고 한쪽은 뭐 껌도 주고 한쪽은 뭐 패치도 주고 해봤어요. 초기에는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은 분들이 훨씬 더 금연에 성공하는 율이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은 금연에 성공하는 확률은 의지만으로 했던 군들이 가장 높았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 결국은 의지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에 도움을 받는 거는 일시적인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안 끊으면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슬픈 미래가 오지 않도록 미리 금연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본인 의지를 잘 다져라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5번째 질문 저희 살펴볼게요. 신주영님이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강의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두경부암의 예방 방법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두경부암이 치과 치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2가지 질문 주셨어요. 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걸 안 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걸 해야 됩니다. 나쁜 거에는 술, 담배. 일단 그게 뭐 90%고요. 그 술 자체도 암의 위험성을 높이고 담배 자체도 암의 위험성을 높이지만 둘 다 하면 2배가 아니고 3배, 4배 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주, 금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비만이나 이런 것도 일부 암들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연구결과에. 뭐 탄 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그런 뭐 비타민이 많은 그런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한다든지 그런 것 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경부암과 치과 치료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교수님? 많은 차이가 나죠. 두경부암은 사실 이쪽 입, 목, 뭐 이쪽이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해요. 그리고 모양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굉장히 필수적인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암을 안전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경부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은 그것들에 특화된 선생님들이고요. 치과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치아에 관한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랑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Q&A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설명해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절대 하지 말아라. 네. 네, 그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수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담배 하지 않고 네, 좋은 거 많이 먹고 아, 적당히 먹어야겠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건강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쉽고 자세하게 또 설명 이어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건강특강 계속해서 매월 이어가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